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식과 권력 그리고 감시가 만연한 이 사회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는 좀 인트로 부분이 약간 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뒤에 하고 과연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좀 학문적 사유 또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가장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푸코는 감시에 대한 부분, 빅브라더라든지 이런 조지 오웰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 더불어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진 학자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응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은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나 굉장히 많은 사회를 보는 시선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아주 좋은 작품이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전반부는 지식과 권력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기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사회 개인의 감시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있을 것이고 또 처음인 분도 계실 건데 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그린 시녀들 로스 메니나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죠.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은 제가 가본 루브르라든지 오르세라든지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내셔널 갤러리라든지 이런 유럽에 굉장히 많은 그런 우피치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미술관들을 저한테는 좀 더 능가하는 아주 대단한 감동을 준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략 이 미술관만 8번을 갔는데 그 8번을 간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 시녀들을 여러 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벨라스케스의 작품 외에 고야, 우리나라에서는 고야가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제가 이 그림만 서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봐요. 여기에 가면. 그런데 그 정도로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그런 그림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통 전제하실 때 이렇게 시녀들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시녀 3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 중간에 있는 사람, 제일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만 나타나는데 사실 저 제일 오른쪽은 이제 공주기도 하죠. 이 시녀들은 의외로 이 뒤에 옆에 서 있는 남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대한 캔버스 앞에 붓을 들고 있죠. 네, 화가 본인이에요. 화가 본인. 그리고 저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저기 문 있는데 이 그림을 지금 화가가 잘 그리는지 감시하고 있는 사람, 즉 이 공주의, 여기 있는 공주죠. 작은 사람은 이 공주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 하나를 둘러싸고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 실제로 보고 그린 작품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상파나 이런 근대 화가들 같은 경우에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지 루벤스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 이런 사람들 보면 거기에 보면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하얀 빛을 쏘고 나머지는 어둡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가 있고 캔버스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시녀라고 하는 작품의 그림을 그려도 실제로는 뭐 시녀의 모습은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주가 중간에 있고요, 화가도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채롭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과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Apple이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Apple 이러면 뭐예요? 바로 Jobs라든지 스마트폰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죠? 왜? 이제 그게 너무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뭐 예전 같으면 애플이라고 하면 Adam's Apple도 있죠. 이게 목적. 그 다음에 Adam, 그 아담. 이런 것들, 물론 애플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뜻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단어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채롭고 자연스럽고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테슬라라는 자동차 알죠? 회사, 자동차 회사. 그럼 테슬라 이러면은 지금은 자동차 회사라고 알지만 실제로 원래 테슬라는 좀 더 가까운 뜻이 뭐였어요? 미국의 에디슨에 맞서서 미국의 전기 체계를 만든 전기 기술자 이름이 테슬라죠. 그 사람을 오마주해서 만들어진 회사 이름이 테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 전에는 또 테슬라는 뭐였겠어요? 그냥 뭐 프랑스계 이주민의 성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의 뜻은 점점 변화하기도 하고 의미도 다채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의 그림이 화가라든지 피사체라든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돼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단어의 뜻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개로 마음대로 마치 구슬이 음반 위에서 또르르르 굴러다닐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긍정적으로 돼요. 예를 들어 모범생 이러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뭐 범생이 이러면 별로 안 좋은 의미를 쓰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의미는 다양해지고 단어에 맞는 의미는 변화가 무쌍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과 사물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다채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과 사물의 관계를 우리는 권력이라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말과 사물의 관계라는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지만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좀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테슬라 이러면 혁신이라든지 이노베이션 이런 거를 상징을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테슬라가 오히려 그냥 관성적인 기업이 돼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제너럴 모터스처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권력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갖고 있는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뜻은 점점 위협을 받고 권력에 의해서 요구하는 뜻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모범생으로 다시 연장하면 학생, 원래 학생은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자겠죠. 질문을 하는 자는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나는 학생이 되겠다라고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냥 나는 자연인인데 갑자기 학생이 되면서 공부라는 것을 강요당하죠. 그러면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언어 속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말이 이해되죠? 내 말이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러면은 그 대학이라는 말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도 많은 이미지를 파생당하죠. 제가 그 학생 시간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 보면 뭐 연고 TV 이런 거 많이 봐요. 학생들이 유튜브에.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대생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대학생들 사는 모습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걸 가지고도 학생들은 명문대를 선호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노출이 되게 돼요. 또는 방송 드라마에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드라마는 있죠. 그죠? 아주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아주 싫어하는 장르의 드라마들입니다. 의사를 뭐라고 하죠? 하나의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슬기로운 농민생활, 슬기로운 노동자생활 그런 드라마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뭐 우리가 말하지도 않겠지만 권력은 그 의사라는 언어, 또 많이 만들어진 드라마가 법정 드라마죠. 법이라는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문대라는 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디스플린, 훈육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과 뜻의 관계는 워낙에 다채롭고 자유롭고 분방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왜? 권력이 그걸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쭉 편하게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학생 중에 혹시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서울 이러면 내가 가야 할 거 그냥 우리나라의 하나의 지방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이상화시키죠. 저도 어릴 때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명문대 뭐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저 서울대 다니는데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를 나와서 오히려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역사는 많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하위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기표, 그 표현이 되는 말에 그 하위에는 똑똑하다, 멋있다, 뭐 법을 잘 지킬 것이다, 뭐 친구하고 싶다, 이런 식의 의미들을 우리는 만들게 되고 그거는 사실 권력 집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방송 드라마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몸에 중금속처럼 쌓여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의료인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뭔가 똑똑한 사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뭔가가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반면에 아주 가난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왜 저 따위 사람들이 그만큼 급여를 받았는데 왜 파업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 즉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우리를 옥죄어버림을 증명한 사람이 푸코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그런데 이 미시적 물리학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하고 있다. 즉, 그곳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권력의 재배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권력 속에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찾아내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활동 중인 관계망을 찾아야 하며 권력의 모델로서 어떤 양도 거래를 행하는 계약이라든지 어떤 영토를 점유하는 정보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히 계속되는 전투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의사 자꾸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푸코도 이런 부분 많이 언급을 했어요. 뭐 법원의 이런 거, 법의 명령이라든지 법조인의 정의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새로운 걸 또 찾게 돼요. 뭐죠? 알고 봤더니 법조인들이 운동도 좋아한다더라. 또는 아니다. 법조인들이 굉장히 친구들에게 젠틀하기까지 하더라. 또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사회의 다른 부분도 기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의미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심화되는 그런 거를 갖게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 이런 미국의 혁신적인 IT 기업들이나 또는 새로운 성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어떠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혁신, 이노베이션
이런 식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그 미국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는 CEO들이 나와서 굉장히 자신을 많이 치장을 하죠. 우리야 간접적으로 보죠.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런 작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테슬라가 알고 봤더니 이런 것도 한다더라. 애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 또는 이해, 또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세뇌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컨대 다음의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연장시켜주기도 하는 효과라는 것이다. 한편 이 권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다만 단순하게 일종의 의무 내지 금지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그들을 포위 공격하고 그들을 거청하고 그들을 통해서 관찰된다. 더구나 그 권력은 그들을 거점으로 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권력이 대놓고 우리는 뭐 올바른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교묘하게 뭐 군대를 찬양한다든지 내지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간을 좋게 바람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퍼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코로나가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제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특정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심하게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은 뭐 이런 거에서도 뭐 푸코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죠.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런 데들은 점점 코로나와 연결돼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점 몸에 새겨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의 대결점을 규정하거나 불안정성을 근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근원에는 갈등이나 싸움, 세력관계 일시적인 전도 등의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미시적 권력의 전복은 전 분야, 문야를 정하는 법칙을 따르지도 않고 또한 권력기구의 새로운 통제에 의해서건 제도의 새로운 작용이나 파괴에 의해서건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특정 직업에 대한 선망, 특정 명문대학에 대한 선망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어릴 때 당연히 엘리트는 서울대를 가야 된다. 또는 그때는요 텔레비전에 뭐 연세대나 고려대 정기전 같은 것들을 항상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그 농구 경기를 보다가 연대하고 고대가 저렇게 멋지게 싸우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명문대를 다니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다가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말 이해되죠? 그리고 저희 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명문대에 대한 선망이나 어떤 그런 게 월등히 심해요.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건 왜? 뭐 유튜브에 연고TV가 또는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또는 자주 올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에 의해서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게 권력화되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감시처벌의 앞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부분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감시처벌 제일 앞부분에는 이 잔인한 형벌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지식과 권력이 즉 우리가 말하는 지식 또는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들어가는 생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의식을 점점 지배해서 지배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게 만들고 지배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옛날에 여기 이제 잔인한 형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 사형제도 있고 막 곤장 때리고 뭐 포박을 해라, 뭐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고문은요 서양이 뭐 월등하죠. 여러분들 그 서양의 중세 성 같은 거 구경 가면요, 중세도 아니에요, 근대 성 이런 것들 구경 가면 반드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문 박물관이에요. 성에 제대로 된 큰 성에는 다 고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그마한 성주들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민들을 고문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난 볼 때마다 섬뜩한 게 그 쇠구 같은 걸 머릿속에 넣고요, 머리에 올리고 바가지 같은 걸, 쇠 바가지를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돌리면 못이 들어가요. 그럼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고문 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장원에서 영주가 농노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머리에다가 철 바가지를 씌워주마 이러면 얼마나 농부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철로 된 바가지는 곧 농민들의 고통을 의미하는 게 됐겠죠. 그런 식으로 지식이 권력을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사람을 막 무지하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주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18세기 후반쯤 1772년이 되었어도, 1772년은 프랑스 혁명의 17년 전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잖아요. 다음과 같은 판결의 예가 발견된다. 깡브레의 어떤 하녀가 여주인을 살해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모든 대거리에서 오물을 설치한 수거하는 데 사용하는 차에 싣고 형장에 데려갈 것. 오물을 차에 똥통에 빠뜨려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설치된 교수대 아래 여주인인 드랄르 부인 살해시에 앉아있던 그 안락 의자를 놓아둘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그 사람의 나쁜 죄를 재현하는 거예요. 사형수가 그 의자에 앉으면 사형 집행인은 그녀의 손목을 그녀의 면전에서 그것을 불에 던져 그 후 즉시 그녀의 목을 드랄르 부인 사형 시에 사용한 단도로 4번 휘둘러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머리를, 세 번째는 왼팔을, 네 번째는 가슴을 잘라낼 것. 이하 생략입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화려한 형벌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 조선왕조실록을 조금 읽는데, 거기에 그 남이장군 편을 읽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요. 왜냐면 남이장군의 젊을 때 사형을 당하잖아요. 인조의 날 연루되어서. 근데 인조의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란에 연루되어서.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남이 장군의 어머니가 공주였잖아요. 그런데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반역자의 어미라고 해서 거형, 그러니까 사지를 다 찢어 죽여요. 생각만 해도 섬찟해서 그 부분을 괜히 읽어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한 처형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지식이나 권력이 그런 걸 선호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독재적인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썼던 게 그런 거대한 형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게 어떤 하나의 권력이 지식을 장악하고 말을 장악해서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꽁꽁꽁 매서 사람들을 자신들의 통치하도록 편한 이미지로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잔인한 형벌이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것은 처벌의 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권력의 구조에 의해 초래된 결과였다. 죄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추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물리적인 과시행위를 통해 더 고무되고 강화되는 권력, 스스로 무장된 권력임을 내세우면서 명령체계가 군대체계의 기능과 다를 바 없는 권력, 관계에 단절이 생기면 모욕감을 주고 보복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인간관계처럼 지켜야 할 규칙과 의무를 강조하는 권력, 불복종이 하나의 적대 행위며 근본적으로는 내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폭동의 초기 단계에서 목표가 되는 권력. 왜 자신이 그 법을 적용하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적이 누구이고 어떠한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권력. 끊임없는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과시행위의 화려함을 통해 자신의 효력을 계속 쇄신시키기를 모색하는 권력. 과잉 권력으로서 자신의 실상을 의식 행사를 통해 화려하게 과시함으로써
활력을 다시 얻는 권력, 이 모든 권력이 문제인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프랑스는 일종의 절대 왕정의 시기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봉건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건 귀족들이 감히 네가 하녀 주제에 윗사람을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사람을 죽인 건 잘못된 거지만 만약에 윗사람이 하녀를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처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뭐 재벌이라든지 아주 권력자는 쉽게 형도 짧게 받고 그나마 또 막 사면을 받고 이런 반면에 생계형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길게 받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많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영주가 그때 당시 민주주의 사회 이전에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덜 발달했으니까 화끈하게 막 뜨거운 기름을 붓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권력은 그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유순해져요. 자, 이게 이제 벤담의 파놉티콘이죠. 여러분들 벤담의 파놉티콘은 사실 제레미 벤담의 이제 글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푸코 때문에 더 유명해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제레미 벤담은 이제 공리주의를 처음으로 법제화하는데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가 지금 참 비난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이 공리주의 쾌락을 많이 추구하고 고통을 적게 한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민주주의고 혁신적인 사고기는 했어요. 그래 이제 벤담의 일반 감시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벤담은 기본적으로 이 공리적 사고를 그냥 우리의 윤리에 그치지 않고 법이나 의회로 보내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일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책도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이라는 제목을 달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죄수들을 원통 안에 이렇게 몰아넣고 감시탑을 만들어서 한 번에 죄수들의 행동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죄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항상 감시당하지만 자신이 감시당하는지를 몰라요. 다시, 자신이 감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당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거는 이제 푸코의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벤탐의 일반 감시 시설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소책자가 책세상이라는 데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벤담의 일반 감시 시설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이다. 그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이고, 원형이죠.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고, 독장 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그죠? 모두 차지해야지 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한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의 면에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을 구석구석 스며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압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 감금된 사람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이자 수많은 감방이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감옥에서 소송을 내는 걸 봤습니다. 소송을 내는 게 소송이 아니었죠. 조두순 씨죠. 조두순 씨가 사생활을 자꾸 감옥에서 노출돼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해서 자주 불만을 표시를 했대요.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은 너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불가피하죠. 이 감시에서 항상 이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 푸코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감시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감시가 되고요. 더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조차 이런 일상적인 감시에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망 원형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들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전도되어 있다. 아니 오히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둔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남겨둔 거 위에 두 가지를 없애버린 형태이다. 그러니까 빛을 차단하거나 숨겨놓거나 하는 지하 감옥은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밖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결국 보호의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가시적이란 감금된 좌가 자신이 살펴보고 있는 중앙탑의 높은 형체가 항상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뜻이다.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감금된 자가 자신이 현재 주시받고 있는지를 어떤지를 결코 알아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항상 주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아예 노출됐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고 죄수들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시를 당하는지 몰라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함부로 탈출을 한다든지 탈옥을 한다든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또 특히 적은 비용으로도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일만 감시탑이라는 것이 벤담 시절에는 그 전에 어둠침침한 감옥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지만 이것은 그 바뀐 시대, 즉 민주주의라는 시대에 맞는 권력이 하나의 지식을 동원해서 개인을 규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려한 왕이 화려하게 의식을 치러서 나쁜 죄수들 다 뭐 발 자르고 목 자르고 뭐 유황 집어넣고 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조금 유순해졌지만 월등히 유순해졌지만 감시하는 체계의 형태로 이 권력 관계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본문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연대 편입 논술 문제에 나왔던 제시문이죠. 연대 논술은 편입 논술과 굉장히 많은 형식적인 일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미 정부는 세금, 의료 서비스, 판결 기록, 센서스 자료를 통해 각 개인의 예민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축된 체계적인 정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페이스북 운영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쓴 게시물을 분석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광고물을 노출시키는 현실에서 경찰이 이와 같은 정보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빅데이터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뉴욕과 같은 메가시티는 페이스북의 친구 명단을 통해 범죄 집단 구성원과 범죄 집단 간의 관계를 추적하고 CCTV를 통해 범죄가 구성하는 시공간적 조건들을 분석한다. 빅데이터는 경찰의 범죄 해결과 예방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 요 빅데이터라든지 CCTV 이게 이제 감시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컴퓨터로 이 사람들의 동작을 다 이해하고 예측하고 찾아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경찰 같은 경우에 우범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범죄율을 많이 예방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죠. 물론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다시 얘기합시다. 아까 애플 이러면 혁신 이런 것처럼 우리는 CCTV 이러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건 감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CCTV의 의미는 그만큼 다채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그 CCTV의 의미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요. 반면에 권력체계는 사회를 유지, 감독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CCTV 같은 거를 놓고 그냥 무심하게 권력의 감시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길을 가도 수많은 CCTV에 노출이 되고 학교에서도 또는 우리 학원 같은 학원을 와도 CCTV에는 엄청나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뭐 과속 카메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CCTV잖아요.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도 다 CCTV입니다. 그래서 언제 당신은 여기서 위반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통보가 오는데
우리는 그거에 다 합의하고 그 기능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저는 그 뭐 요즘 도시 내 그 차량 운행 속도 제한 이런 거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50km라든지 또는 뭐 민식이법 이런 것도 찬성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더 운전을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야 될 것은 이것이 순식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전부 다 감시하는 체계가 되도록 돌변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CCTV라는 의미를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사물의 관계는 훨씬 더 다채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뭐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요. 지식 또는 언어는 권력 작동에 유용한 수단입니다. 원래 이제 언어와 권력의 관계 또는 언어와 지식의 관계 또는 언어와 그 뜻의 관계는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권력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는 우리에게 권력이 요구하는 생각을 내면화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처벌이나 형벌의 지식 역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전에 왕이 있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현재는 굉장히 유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권력이 개인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감시는 인간의 삶을 무한하게 감시합니다. 그리고 파놉티콘처럼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요. CCTV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사물의 관계인 CCTV와 우리의 관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CCTV가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우리는 안전해지겠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기능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선가 친구들하고 뭐 떠들고 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의미를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푸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코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민주적 질서와 경제적 질서,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문화와 문명과 뭐 또는 도시와 지방과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런 식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지배자 중심의 사고를 훈련받고 가진 자 사고에 돈 많은 사람들 위주의 사고를 훈련받는다는 얘기죠. 선진국을 선망하고 개도국을 좀 폄하하고 이런 식의 사고들, 부자를 동경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식의 사고들이 수많은 우리를 둘러싼 언어들이 끊임없이 지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것을 내면화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우리를 지배하는 자 또는 우리의 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적이나 우리를 지배하는 자를 우리의 동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섬뜩함, 이런 것들이 푸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